안녕하세요. 영화 한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이달의 영화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쌩쌩했는데 오늘 아침에 코가 매워가지고 눈이 떠졌습니다. 왜 수영하고 난 다음에 코에 물 들어가면 매운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때문에 눈을 떴는데 온몸이 그 몸살 감기라고 하죠. 몸살이 나가지고 막 땀도 삐질삐질 나고 해서 오늘은 작업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쭉 자다가 근처에 병원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거기가 진료가 마감이 된 거야. 진료 마감이 돼가지고 병원은 못 갔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한숨 또 푹 자다가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그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4월의 영화를 한번 볼 건데 4월달은 내가 또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발목을 접질러가지고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발목에 인대가 늘어난 점이 처음이었거든요. 근 일주일간은 내가 발목이 아픈데 이게 아프다. 왜 계속 아프지?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질까? 아니 계속 아픈데?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버티다가 계속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답니다. 갔는데 거기서 인대가 많이 늘어나 있다고, 염증도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발목 보호대를 차고 다녀야 됐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서울로 독립영화관을 많이 가고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4월은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제가 12개, 10개씩 리뷰를 하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6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집에서도 OTT로 영화를 많이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까 되게 쉽게 처지더라고요. 영화도 많이 못 봤고 그래도 상업영화를 좀 많이 보러 다닌 것 같아요. 3월달에 비해서는. 근처에 또 메가박스랑 CGV가 있기 때문에 잘 보러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영화로 들어가 보자면 맨 처음에는 원더풀 라이프가 있습니다. 원더풀 라이프는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엄청 좋아하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장 기억하고 싶은 감정만 담아서 영화로 보여준 다음에 그 감정으로 이제 사후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주인공이 맡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맡은 역할도 사실 사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막 무시무시한 사신 아니면 뭐 진우 같은 멋있는 사신이 아니라 정말 일본 공무원스럽게 일을 하는 사신 느낌이 들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자신의 기억을 담는데 끝끝내 그 기억을, 추억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 이 영화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얘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지만, 그리고 그렇게도 보이고 하지만 영화를 끝까지 다 보게 되면 사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와닿는 부분도 많았어요. 거기서 일하는 주인공이 옛날 시대 사람이어서 전쟁으로 죽었나? 그랬는데 죽기 전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기가 거기서 만난 사람의 입에서 단서를 찾기도 하고, 그것을 발미암아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추억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의 후배로 내려가가지고 이어진다라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라이프는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왓챠에서 봤나? 그럴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본 영화는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바그다드 카페는 제가 왓챠에서 봤는데 지금 왓챠에는 없을 거예요. 이게 스트리밍이 내려갔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바그다드 카페를 구매해 놓고 보자 하다가 못 보고 이번에 보게 됐는데, 또 감독이 뉴 젊은 시네마 그쪽이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파리 텍사스에서 김 벤서스 감독하고 그 영화를 좀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러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약간 달랐습니다. 빈 벤더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미국을 드러내는데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다 다루잖아요. 근데 바그다드 카페 같은 경우는 허탈감, 상실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뭔가 미국인의 활기, 그리고 우정,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배경의 역할로 미국의 사막을 그려냈기 때문에 공통점이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바그다드 카페는 그 바그다드라는 사막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왜 트럭커들 있잖아요. 대형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쉬어가는 공간이에요. 미국은 고속도로 한 번 타면 정말 막 몇 마일씩 몇십 마일씩 직진일 때가 많으니까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고 그 중간에 휴게소 같은 느낌인데 그 바그다드 카페 주인장인 여자가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로 갈 관광객쯤으로 여겨지는 독일 여자가 나옵니다. 이 독일 여자도 남편이랑 같이 왔었는데 맨 처음에 남편하고 심하게 싸워가지고요. 차에서 자기 집만 이렇게 들고 나가서 당도한 곳이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근데 이 바그다드 카페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코믹해요. 영화가 전반적으로 코믹해서 볼맛이 나고요. 근데 그 속에서 상실감을 주는 인물이 그 바그다드 카페 여사장입니다. 그 여사장은 흑인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흑인이에요. 남편하고 크게 싸워서 남편이 또 집을 나갑니다. 거기에서 딱 드러나는 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성격 때문에 혹은 뭐 내면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눈물이 참 인상 깊었고요. 여사장이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완전 까칠의 끝판왕? 어떤 식이냐면 독일 관광객이 상상을 좀 많이 해요. 자기 호텔방에 있는 그림을 보고도 바람을 느끼는 상상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풍부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오래 머무를 것 같은 거예요. 그 카페 모텔에서 오래 머무를 것 같아서 좀 친해져 보려고 하는데 나를 엄청 세웁니다. 그 여사장이. 나를 엄청 세워가지고 나 쟤 이상하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라 해서 진짜 신고를 하는데 경찰은 와서 티켓 확인했지 여권 확인했지 뭐 별다른 이상 없는 아줌마 이러니까 그냥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얘 무조건 수상한데 내가 방치유로 들어갔을 때 그 슈트케이스에 남자 옷밖에 없는데 이상한 앤데 왜 안 잡아가지? 뭐 내가 예민한 거야? 막 이러면서 미운 털이 그 독일 여행객에 알지 못하게 박혀져 있던 찰나에 터지는 게 있는데 독일 여행객이 여사장의 사무실을 보고 치우는 상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귀여웠던 게 그 사무실만 치우는 게 아니라 카페도 치우고요. 카페 간판도 치우고 옆에 보면 물탱크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치우면서 뿌듯해하고 그 여사장이 좀 기뻐하는 모습까지 상상을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치워줬죠. 뭐 그런데 그 여사장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공간을 마음대로 침범해서 치웠냐. 너는 너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네 물건 만지고 치워버리면 좋겠냐. 다시 원상복귀 해라. 막 완전 불같이 화가 나니까 사실 고마워야 될 일이잖아요. 청소를 해준다는 게. 그래서 독일 관광객이 머쓱해하면서 쓰레기를 들고 와요. 왜냐면 거기에 가득 타였던 게 쓰레기니까. 근데 또 냅둬라 알겠다 이러면서 여사장이 좀 못 맞듣지 않게 뭐 앉아서 뭐 됐으니까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의 딸이 와가지고 엄마 사무실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뭐 이사 가요? 아니면 뭐 청소했어요? 이러는데 그게 또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던 환경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약간씩 친해지는 둘만의 케미스트리가 나오는데 저는 을의 방이란 공간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카페 여사장의 그런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어질러져 있고 쓰레기로 가득 차고 서류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몰래 찾아와서 청소해주는 그 독일 관광객의 입장이 참으로 눈여겨볼 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을 치워주는 게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냥 관광을 하러 온 관광객이 치워줬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누면서 친구가 되는데 그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관광객이 마술을 배워가지고 카페 매출을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 카페 근처에 트레일러에서 사는 할리우드에서 간판을 그렸던 남자도 나오는데 그 남자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독일 관광객
여자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내가 너 그려주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꽁꽁 싸매고 초상화를 시작했다가 살짝 벌어지고 뭐 여기 안에 티셔츠 벗고 약간 속옷까지 벗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퀀스 자체가 이제 사실 독일 관광객도 거기서 머무르려고 싹싹하게 한 거지 어색하긴 할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바그다드 카페도 한번 보는 것을 기회가 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게 킬링타임용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과는 다르게. 다음은 악마의 등뼈입니다. 이것도 아마도 왓챠에서 봤을 거예요. 악마의 등뼈는 기에르모 델 토르 감독이죠. 감독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파네미로하고 피노키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프랑켄슈타인까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그 감독 특유의 그 기괴하면서 정감이 가는 크리처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악마의 등뼈가 좀 초기작이기도 하잖아요. 봤는데 참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은근 스페인 영화를 많이 리뷰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페인 영화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그런 내전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별이가 왔네요. 이달의 영화는 제가 책장 있는 곳에서 쭈그려 가면서 녹화를 해가지고 양이들이 깜짝깜짝 이벤트적으로 오는데 그때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요르모 델 토르 감독 영화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털이 악마의 등뼈 같은 경우는 스페인 내전 정말 끝자락에 종전 1년 전인가를 배경으로 해요. 근데 이 스페인 영화들은 보면 그 스페인 내전이라는 큰 상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방법을 취합니다. 제가 그거는 빅토르 에리세의 벌집의 정령을 가지고 감독을 토파보았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유적으로 그리고 귀신의 형태로 조금 많이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면 악마의 등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호러적인 걸로 나와요. 왜 피클자 같은데 사람을 넣어놓고 여기 담겨져 있는 술이었나 물이었나 마시면 막 몸에 좋더라 정력이 좋더라 뭐 이런 좀 설화? 뭐 민간 신화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사실 악마의 등뼈를 봤을 때는 벌집의 정령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둘 다 주인공이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영화가 전개된다는 것도 그렇고 스페인 내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끝나고 거기에 영향력에 있는 상태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호러틱함, 고딕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것도 공통점이었는데요. 악마의 등뼈에서는 주인공이 아빠가 전사한지를 몰라요. 아빠가 전사한지를 모르고 그냥 아빠의 친구가 자기의 후견인이 돼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챙겨줄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한 고아원에 맡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고아원이 좀 상징적인 게 영화는 고아원이라는 장소를 설정함으로써 그 밖에 있는 요소들을 끌어오진 않아요. 고아원 자체를 하나의 스페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 고아원 중앙에 뭐가 있냐면 불발된 미사일이 꽂혀져 있습니다. 물론 얘를 뽑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럴 만한 기술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게끔만 손을 보고요. 그대로 있는 건데 주인공은 이걸 보자마자 얘가 살아있다라고 믿게 돼요. 안에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페인이라는 공간에서 꽂혀져 있는 그런 미사일 이 미사일이 아마도 스페인 내전을 응유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스페인 내전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내전의 상처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말을 했으니까 좀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와중에 뭔가 아이들끼리 담력 테스트 같은 걸 하는데 그때 물을 떠오게 시켜요. 네, 물을 떠오게 시켜서 주방으로 가는데 그 주방 밑에 공간에 어떠한 물이 차 있고 좀 뿌연 물이 차 있고
하고 거기에서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머리에 이게 금이 그어져 있고 거기에 피가 계속 흩날리는 형태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다. 좀 크리처로도 볼 수 있고 무서운 느낌도 납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도 사실 상징적인 거죠. 스페인 내전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유령이 말하는 게 너희들은 조만간 크게 뭐 다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협박으로 들려요. 내가 귀신이니까 너네 다 해치고 죽여버릴 거야 라고 들리는데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게 사실 경고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 죽은 귀신은 거기에 원래 살았던 어떤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애의 비밀을 알아버려서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아이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계속 유령적으로 나타나서 내쫓는 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의 시선을 봤으니까 어른의 시선도 보자면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아원에 물자를 전달해주고 자비를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 커플 중에 남자가 악당으로 나오고 고아원 선생님들은 2명이 계시는데 그 2명도 뭔가 서사가 있어요. 일단 고아원 원장으로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은 다리가 하나가 의족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겠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남자 선생님은 의사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혹은 핍박을 피해서 내려온 지식인 정도로만 보면 되겠죠. 매우 젠틀맨으로 나와요. 근데 고아원 원장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는 게 일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그런 거죠. 아무튼 일꾼은 그걸 통해서 이제 고아원 원장의 열쇠에 접근하고 금고 열쇠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금고에 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금은 자세히는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페인 내전이 공화주의자랑 프랑코 세력이었잖아요. 아마도 공화주의자로 생각이 드는데 좀 폐색이 있었으니까 걔네들이 자금으로 써라라고 남겨준 혹은 좀 숨겨달라고 한 금화거든요. 그 금화를 탈취해 가려고 그 일꾼이 몸을 섞어 가면서 열쇠를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건데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들키게 되면서 살인을 처음으로 저지르게 되거든요. 일꾼이. 그래서 이 일꾼 자체는 그 전쟁이라는 거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의 욕망 같은 그리고 전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비인간성을 좀 은유한다라고 전 봤습니다. 그 일꾼의 여자친구도 보자면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나마 그런 전쟁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인간성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영화가 비극적으로 끝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 모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살아남은 아이들 몇 명만이 그 고아원을 떠나는 걸로 영화가 마무리 짓는데 그 떠나는 모습이 폐잔병의 느낌하고 너무 오버랩 됐어요. 그 전쟁이라는 화마를 뚫고 견뎌내고 살아남은 그런 폐잔병들이 터덜터덜 가는 모습으로 보여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참 좋고 은유도 좋았고 스토리도 좋았고 역시 게레모 델토로 감독 아니겠습니까? 눈요기도 참 좋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올란도입니다. 올란도는 제가 영화관을 가서 봤어요. 영화관을 가서 봤는데 사실 아무런 정보 없이 보는 게 또 주인장의 특기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가서 봤는데 와 너무 나의 취향 너무 나의 취향. 제가 그런 종류의 SF를 영상으로 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올란도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는 정말 귀족의 전형이에요. 귀족의 전형이에요. 남자 귀족의 전형이에요. 되게 오만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고
있고 그런 귀족으로 나오는데 얘가 굉장히 외모가 중성적입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중성적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얘 복식을 보고 얘가 남자인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여왕이 그것만을 봤을까? 난 아마도 그것만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을 봐서 굉장히 넓은 땅과 집을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건은 너가 늙지 않고 이 모습을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였고 올란도는 약 400년간의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요. 보면 이 올란도라는 인물이 400년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회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챕터가 나눠져 있어서 보기 편했고요. 그 챕터마다 인물이 겪는 사회적인 시선들, 편견들 혹은 사건들을 보는 맛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올란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사회가 변함으로써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살았고 심지어 그 모습도 변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변하는 것은 사회고 그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 뭐 상황, 국제 정세 이런 게 다 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보는 맛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나오는 게 올란도가 성별이 바뀌어요. 원래는 남자였다 그랬잖아요. 남자였다가 여자로 변합니다. 근데 이게 막 트랜스젠더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그냥 여자가 된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여자가 됨으로써 나오는 그런 남자로선 알지 못했던 여자의 이야기가 한 번 더 펼쳐지면서 좀 더 영화가 흥미로운 지점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오만한 남자 귀족의 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여자로 성별이 바뀌고 복식이 바뀌니까 자기가 겪는 이 사회적 시선이란 게 싹 다 변해버린 거예요. 여자니까 그 당시에는 재산도 얻을 수 없고 내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고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혼란이 오는데 이 혼란이 사회도 혼란적으로 변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맞물리는 톱니바퀴들 같은 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란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올란도는 영화도 영화지만 제가 원작 소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소설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은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도 극장 가서 봤는데요. 르누아르가 화가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예고편을 봤어요. 극장에 앉아서 저는 항상 좀 10분, 5분씩 일찍 가서 앉아 있거든요. 앉아서 있으면 예고편을 틀어주세요. 그 예고편 중에 하나가 르누아르였어요. 굉장히 밝고 청량 여름 그런 영화인 줄만 알았거든요. 예고편만 봤을 때. 근데 처음에 영화가 딱 시작했을 때 좀 소름 돋았다라고 해야 되나? 좀 죽는 이야기로 나와서 여자애가 주인공인데 그 여자애가 죽는 걸로 나와서 이게 뭐야 내가 영화관을 잘못 들어왔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꿈이어서 다행이다. 그 전체의 내용이 이제 장문이었다라는 걸 밝혀지고 내가 이런 감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감상평은 이사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태풍클럽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좀 더 많이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주인공들의 나이가 같고요. 거쳐가는 시기도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은 이사는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별거 중인 상태고 그 사이에서 소녀가 주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얘기라면 르누아르는 일단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 아빠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아빠는 죽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돌봐주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소녀가 내가 막 개척해 나가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좀 큰 차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사보다는 르누아르가 전반적으로 좀 다크해요. 전 그렇게 느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다크하고 이 진취적인 느낌이 없다 보니까 관객으로 느끼는 좀 이상한 어긋남, 아리송함 같은 것도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자면 주인공 소녀가 사실은 방치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빠는
아빠는 곧 있으면 죽고요. 엄마는 그 죽음을 보살피는 것도 힘들고 자기가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힘든 거죠. 좀 지쳐있는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 소녀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느냐,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른들은 하나같이 좀 구린 면이 있어요. 그나마 아닌 존재는 아빠 정도? 근데 아빠는 또 죽음을 목도하고 있죠. 그래서 아빠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힘이 없는 가장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죽을 거니까 잘해주고 싶고 또 불쌍하잖아요. 섣불리 말을 못하고 그런 게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보다 투병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못되게 말하자면 귀찮아진 거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사기당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이나 쓰고 1,000만 원이었나? 100만 원이었나? 막 만명 통치약이라면서 뭐 이상한 거 사거든요. 그것도 쓰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아내 입장에선 복장이 터지죠. 그런데 이 아내도 사실 좀 구려요. 뒤가 구린데 불륜을 해요. 남편에게 먹일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를 엄청 대량으로 사는데 그 대량으로 샀던 건강보조식품 사장의 남편하고 불륜을 저지르거든요. 주인공 소녀의 입장에서도 보이긴 한가 봐요. 근데 정확하게 엄마랑 그 아저씨가 어떤 관계다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저씨가 싫은 거야. 왜냐면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으니까. 아니 아빠 냅두고 나 냅두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이 정도로만 끝나요. 왜냐면 소녀의 시각이기 때문이죠. 어른들의 시각과 소녀의 시각이 맞물리지 않는 그 미묘한 어긋남에 불쾌감을 좀 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또 이해가 돼요. 엄마도 이해가 되는 인물인 게 투병 생활이 길었다라고 느낌이 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영화의 시점은 이 긴 투병 생활을 다 보여주지 않고요. 아빠가 급속도로 악화돼가지고 정말 그 한 달 남짓한 것만 보잖아요. 그럼 이 긴 투병 생활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엄마도 충분히 지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후에 준비를 하는 게 사실 당연하다라는 건데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뭐냐면 엄마가 죽었을 때 입는 검은 기모노하고 딸이 아빠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입을 상복을 미리 사놔요. 그거를 딸은 또 새 옷인 줄 알고 입어보고 막 이렇게 태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아빠가 병원에 있어도 이제 할 치료가 없으니까 마지막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걸려져 있는 자기의 상복을 본 거죠. 그 방 안에 걸려져 있는 상복을 보고 있는 아빠를 보고 그 방불을 끕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아빠한테 하면서 위로를 전해주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마음이 무너졌어요. 남편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 딸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내도 제대로 안 봐주고 직장 동료는 직접적으로 밝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내일 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회복해서 다시 왔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농담식으로라도 말하는 그 후배의 철없음 이런 게 딸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이 영화는 딸의 시점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관객 입장에서 보고 그 걸려져 있는 자신의 상복을 보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니까 좀 거기서는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소녀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남을 가져요. 전화 만남 같은 걸 가지는데 뭐 일본에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옛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전화를 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그걸 듣다가 마음에 들면 또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옛날에는. 그거를 한 거죠. 소녀가.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되게 굉장히 또 밝아요. 애가 굉장히 밝고 글도 잘 쓰고 애들하고도 천진난만하게 잘 놀기도 하는데 그 전화를 하는 게 사실 내면에 있었던 외로움을 표현하는 장치지 않았나 싶어요. 얘가 정말 밝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글짓기도 잘하고 조용한 게 뭐 트러블 없어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엄마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 가족이 점점 해체가 돼가고 있다는 거, 그 중심에는 아빠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까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나는 어린 아이잖아요. 나는 어린 아이인데 돌봄이 필요한데 그 돌봄 자체도 바랄 수 없는, 그러니까
투정을 부릴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보여주는 게 맨 처음에 아빠가 욕실에서 피를 토하는 장면이 있고 엄마가 이제 그거를 좀 능숙하게 케어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아이가 놀랄 줄 알았어요. 그 피 토하는 게 막 손수건에 켈록켈록 해가지고 여기 피가 있어요가 아니라 벽면 전체에 피가 뿌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가 놀랄 줄 알았는데 놀라지도 않고 아빠의 옷가지를 막 담고 전화를 받고 하는 게 이 긴 투병 생활 동안 엄마도 힘들었겠지만 아이도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표현하는 걸로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걸었다가 뭐 메시지만 듣고 끊고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어느 날 그냥 자기가 메시지를 남겨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밖에 이제 남기지 못했지만 그거와 이어져가지고 속칭 자기가 대학생인데 뭐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심리를 알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라고 접근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이게 아동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 남자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끈적하고 더러운 눈빛 그리고 어깨를 잡는 것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웃음을 유발해서 그 여자애를 안심을 시킨 것까지 전형적인 범죄가 일어나기 전의 행동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영화에서는 아이의 시선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게 왜 잘못된지를 몰라요. 근데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잘못이 됐고 굉장히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설마 이거 12세인가 전체인가 뭐 일단 19세는 아니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올라나 막 조마조마 하는데 해소가 되긴 합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대학생은 대학생도 아니었고 뭐 한국으로 치면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이었고 그 고등학생 남자의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요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때 연출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뭔가 아동 성폭행의 은유가 다분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애가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랬잖아요. 자아내다가 너 입냄새나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욕실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가 양치를 해주겠다라면서요. 근데 이제 양치를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섹슈얼한 은유가 있지 않았나. 여자애를 이제 변기에 앉혀놓고 성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칫솔을 입에다가 넣고 이제 칫솔질을 해주고 양침물을 뱉게 하고 근데 입에는 여기 주변에는 양침물이 묻어져 있고 또 그걸 닦아주진 않고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전반적인 은유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꼬아서 안 보고 그냥 서투른 관계이다 라고도 봐도 됩니다. 그런 걸로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도 되는데 저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라고 보고요. 이 소녀가 집을 탈출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범죄가 일어나서 탈출을 한다가 아니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부른 게 맞는데 그 나쁜 짓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 애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들키면 안 되니까 전화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애를 급하게 이렇게 탈출을 시키고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 애의 모습을 보자면 그 양침물을 그대로 여기에 흰색으로 떠서 있고 엉망이 된 머리와 옷. 그러면서 전철을 타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아이의 고난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뉘앙스를 강하게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마냥 그렇게 다크하게만 끌고 가진 않아요.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어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위험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걸 이 소녀가 경험해 나가니까 조마조마하고 이상한 서스펜스 같은 것도 느끼긴 하는데 마냥 그걸로 끝내는 비판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따뜻하게 감싸면서 끝나요.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그 과정을 굉장히 담담하게 영어 원어민 선생님한테 말을 하는데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그걸 듣자마자 이제 아이를 위로를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죠, 소녀는. 근데 그러한 어색한 포옹 속에서 그 소녀가 영어 선생님을 토닥토닥 해주는 거가 조금 발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색한 포옹의 보답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거 자체가 약간 이제 아이가 성장을 했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주인공 소녀의 시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빈 공간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불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불륜 상대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주인공이 모르면 관객도 몰라요. 그 주인공 소녀가 겪는 일들이 되게 모호하게 처리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상상인지 모를 부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트를 타고 춤을 추는 장면 등이 있고, 또 아빠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다는 장면 등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이게 되게 꿈같이 표현이 되잖아요. 꿈이 무의식의 방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주인공 소녀가 자기가 겪은 일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상 혹은 환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자기가 타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흡수하고 소화시키는 게 다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공백 자체를 사회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이 영화 배경이 1980년대 도쿄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일본의 버블 시대라는 거잖아요. 그때 시대에 높은 성장률이 있어가지고 허영심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영화가 빈 부분이 많은 이유가 좀 그런 사회적 맥락하고도 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장면이 있다 했잖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이사의 후반부 내용을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사에서는 주인공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을 소화시키는 내용으로 나왔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점점 목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빠르게 다음 영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화는 이제 제가 인스타 스토리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바스터 키튼 기획전에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 두 편입니다. 바로 우리의 환대하고 셜록 주니어인데, 이 우리의 환대는 굉장히 재밌었다. 이 슬랩스틱 코미디라는 것을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정말 대사가 없어도, 이 음성이 없어도 끝장나는 에너지와 이 코미디가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셜록 주니어도 비슷했다라고 보고요. 근데 셜록 주니어는 우리의 환대보다는 확실히 한 발짝 더 나간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영화에 들어가는 장면이 전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게 현실과 영화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주인공이, 셜록 주니어의 주인공은 극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탐정이 되고 싶은 애예요. 근데 좀 누명을 써가지고 참 좋아하는 여자랑도 잘 안 되고 하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이뤄지는 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기가 이분화가 됩니다. 뭔가 마치 신체에서 영혼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영화에 들어간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멋진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영화로 들어가는 것도 참 좋았지만 그 영화의 내용이 꿈이랑 이어진 것도 참 좋았습니다. 이게 꿈이라는 게 실제 사람이 꾸는 꿈도 있지만 내가 장래에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소망도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탐정이 되는 걸 이제 꿈을 통해서 혹은 영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것도 참 볼만했고요. 마지막에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현실로 돌아오고 꿈을 꾸고 다시 현실이 오고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어서 참 좋게 잘 봤습니다. 우리의 환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약간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같았어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가문이 이제 왼수 가문이어가지고 그런 악감정이 대대로 물려 내려와서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도 뭔가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두 가문이 싸웁니다. 이게 서로를 죽여요. 아들만 서로를 죽고 죽이는데 그 가문의 마지막 아들과 이제 상대편 가문의 딸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는 그런 얘긴데요. 제가 정말 웃기게 본 게 뭐냐면 도망을 쳐야 돼요. 왜냐면 잡히면 죽으니까, 총 맞아 죽으니까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 도망칠 때 여장을 하고 도망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도망가는데 바지를 입고 드레스를 입다 보니까 이 바지 뒤에
드레스가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켰죠. 그래서 막 달려가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기차도 잘 못 타고 그래서 말로 갈아타는데 막 쫓기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영화적으로 봤을 때 드레스를 벗어야 되잖아요. 맨날 입고 찍을 순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기발하게 벗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쫓기고 있으니까 좀 페이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가던 말을 가지고 얘를 이쁘장하게 꾸며가지고 마치 자기가 도망가는 것처럼 이제 꾸며놓은 씬이 있었는데 극장에서 봤거든요. 다들 막 빵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고요. 말이 너무 이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네, 뒤에는 말 엉덩이 쪽에는 드레스를 입히고 그 안장에 양산을 매달아가지고 말의 정 뒷모습만 보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 이렇게 트는 순간 이제 말인 건 줄 알고 말 위에도 우스꽝스럽게 모자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의 개그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연도 들었는데 강연을 듣다가 생각이 난 거는 제가 의외로 상업 영화를 좋아한다? 바스터 키튼이 만든 작품들이 그 당시에는 상업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였다고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내 취향에 너무 잘 맞아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영화를 더 많이 봤어요. 고양이 보온도 보고 마녀배달부 키키도 보고 빨간 풍선도 보고 모래의 그릇도 봤는데 다 얘기를 하고 싶으나 이 건강 이슈 때문에 더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쉽네요 뭔가. 그래서 4월의 영화는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마무리하는 감이 있지만 더 이상 하다가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서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 짠. 안녕하세요 해. 신기해요. 신기해요. 되게 귀엽죠? 저희 집 꾸인이랍니다. 이제 12살 됐나? 그럴 거예요. 야옹이 봐. 짜잔. 야옹이 봐.